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패턴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숫자로 보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일 처음에 거대 야당이 여당과 타협을 시도하다가 이대로는 하세월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단독 처리하겠다 하면 대통령이 단독 처리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현재 21대에서는 뭐 재결을 할 수 있는 의석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최종 부결되고 그러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또 할 거라고 하고 이 패턴이 22대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가능성 없어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김영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입법을 주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은 표류되다시피 하는 모습이 지속되니까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대 총선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국정 기조를 바꾸어서 변화하라라는 게 민심인데 주권자들이 민심을 드러냈으면 그것을 받아서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습은 21대 하던 대로 또 22대 그대로 할 것 같은 걱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가면은 정말 국민들은 화가 날 거고 나라가 좀 더 위중한 사정황으로 빠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의 기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선에서 타협해서 변화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누가 바뀌어야 한다 이건 이제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좀 즐겁게 보면 제가 보면 좀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좀 재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팬덤을 가지신 분들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한쪽 편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겨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쪽이 팬덤을 가지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유노멀이라고 보고 뭐 탄핵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200석은 못 미쳤지만 거의 근접한 강력한 야당이 있다는 첫 경험. 그리고 여당도 이게 교묘하게 지금 작은 소수 세력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맞서야 된다는 과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제3세력까지 지금 등장해 있는 상태이고 또 여러 사안들이 민감한 것이잖아요. 뭐 영부인 리스크부터 이재명 사백 리스크, 조국 리스크 뭐 여러 등등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불똥이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국회 개원 첫날부터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그랬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이해찬 고모님이니까 이해찬 정신적 지주요 더불어민주당에 여기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이렇게 했고 조국 신당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은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더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한 1년 내지는 한 1년 반 사이에 이 모든 사안이 싸우면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우리가 그래도 민주사회로 좀 진입하는 과정에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면 즐겁게 볼 수 있는 즐겁다기보다는 그런 격돌이 난항이 불가피하게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실장님께는 정부 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질문을 드리고 김영건 의원께는 민주당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고 무성했습니다. 잠깐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무총리를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장관도 사실은 청문회 거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지금 이 거대 야당 시스템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국내각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거국내각
지금 정부와 여당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관전 조금 재밌게 보자는 측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재미라는 거 자꾸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예전 같으면 뭐 국무총리 좀 적당히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하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국무총리 아마 이야기를 했는 듯이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양해 선을 우리가 민주당의 양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장관도 이미 그 전에는 뭐 낙마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물론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면 야당이 굉장히 거부한다든가 공세가 있으면 임명하기 어려운 처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거국내각거리지만 그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에도 어느 정도 양해를 받고 좀 최소한 비토를 놓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정무적인 감각과 그리고 그립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두루두루 뭐 거의 뭐 슈퍼맨처럼 능력을 갖춘 국무총리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야당도 괜히 우리가 추천해 줬다가 이거 뭐 잘못되면은 또 야당이 덮어서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뒤로 좀 빼고 있어요. 뭐 심지어 뭐 김부겸 전 그 민주당 시절에 김부겸 총리가 뭐 지금 설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그전에 뭐 김한길 전 의원이 또 뭐 거론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홍준표 아직은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어려운 굉장히 좀 난국이다. 근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지금 사임을 표명했고 그게 또 이미 말이 시가 된 이상은 총리도 지금 바꿔야 될 텐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게. 그런 슈퍼맨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사임하고 싶습니다고 했지만 그 의미 없어서 현 총리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가는 상황도 예전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었죠. 예,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신다는 거죠? 아니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그 최장수 총리 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노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 국회만 보면 숫자가 크니까요. 예. 일단 숫자 크고 절대 다수를 지니고 있으면 국회에서는 편안한 날들, 따뜻한 날들이 민주당에게는 있을까? 그다음에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게 넘어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입법도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 심의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이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을 주도하거나 계획대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당장 큰 고민일 겁니다. 의석도 많이 받았고 총선에서 민의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이제 그 대통령 총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건 총리 저도 이제 며칠 전에 TV를 틀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 아직 대한민국의 총리야? 그만둔다 그런 지가 언젠데? 지금 여의도에는 다음 총리 어떻게 되고 총리를 누굴 준비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답니다. 총리는 거의 이제 관심사항 밖으로 밀려난 상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거는 총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관심이 총리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의 관심은 대통령 본인의 안위와 배우자의 안위 문제에 집중해 있다가 보니까 총리 고민을 할 새가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성과를 내야 되고 대통령도 고민을 풀어야 되니까 어느 선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네. 타협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22대 국회가 특검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어디까지는 받고 어디까지는 그만하자. 이게 먼저 협의가 돼야 그래야 총리나 내각의 인선에 관한 논의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전국을 좀 풀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전망으로 다른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민의힘 도로 영남당이고 거의 괴멸 수준의 패배를 했고 이대로 간다면 보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로 영남당이 돼버린 보수의 재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금 선거 결과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데 거대 여당이 야당이 탄생한 190여석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해보셨지만은 어쨌든 대통령 선거 다음 대선이 언제입니까? 2027년이죠. 7년,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2028년이 국회의원 선거죠.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2028년까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지금 이제 그렇죠. 선거에 임하는 것인데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우습게 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표가 상당하잖아요. 예. 뭐 야당이 좀 굉장히 뭐 표를 많이 갖고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더 있다는 것이고 보수로서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죠. 정권의 보수 정권이라는 연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점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뭐 백서를 발간하고 뭘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논란을 피우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다음 또 뭐 한 8월 이전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결국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지금 그 국민의힘의 재건에 아니면 또 국민 여론 내지는 대중적인 인기 내지는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첫 관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 전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가 등장을 좀 주목해 보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를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보수적인 그 이념성을 결집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느 분이 나올까 당장은. 물론 뭐 미래에 한 2, 3년 뒤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뭐 요즘 윤상현 의원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런데 어쨌든 중견그룹 이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나와서 뭐 대선 대권 후보에 도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은 더 미래의 이야기고 당장의 당대표 선거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의 그 등장이 좀 굉장히 궁금스럽고요. 근데 아까 모두 말씀드린 이건 국민의힘이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발등에 불은 오히려 더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좀 희석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헌 당규를 더불어민주당은 바꾸면서 당 대표도 마음대로 하면서 대통령 후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당헌을 거의 완성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당이다 이렇게 한데 그건 결국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가장 예기치 않는 변수를 맞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지금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